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투쟁으로 본 장애운동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운동의 시작과 그리고 그 투쟁의 과정들 속에서 주요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한번 장애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 이전에는 장애인 운동이라는 것들이 없었어요. 장애인에 대한 존재는 불구, 폐질자 이런 용어들로 불려지고 그리고 빈곤의 대책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졌지 어떤 장애라는 이 주제, 그 장애인이라는 소수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 개념조차도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장애인 단체라는 것은 그냥 의료, 재활, 구호단체가 중심으로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80년도 이전에는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권리로서 이 세상의 이 변화들을 외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도부터 시작한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1960년, 70년, 80년 이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버스를 막고 대정부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60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지만은 대한민국은 80년도 이전까지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1984년도가 되어서 김순석이라는 분이 그 당시 34세 지체장애인인데요. 84년 9월 19일 날 도로의 턱을 없애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엄독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애인 이동권, 특히 접근권과 관련된 최초의 사회적 한거다, 개인적인 한거였지만은 이동권의 문제, 접근권의 문제를 알렸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서울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시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죽어간 사건입니다. 1988년도에 드디어 장애인들이 조직화되고 그 1988년도의 사회적 분위기는 민주화 투쟁들이 거세게 일어났던 이런 사회적 영향력을 받아서 장애인들도 함께 투쟁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문제를 알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고 꼭 올림픽을 하면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죠. 꼭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가지고 투쟁하기, 조직화돼서 투쟁하는 시기가 바로 88년도 이 시기입니다. 87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까지 장애인들은 조직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 권익-촉진 범국민 결의대회. 사진에 목발을 짚었죠. 이 목발 짚은 사진들을 보시면 이 시대의 장애인들이 누가 주체인가도 또 장애인 유형 중에서도 보여집니다. 이때의 투쟁의 주체들은 지체, 소마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했는데 바로 그것이 명동성당 앞에서 장애인 권익촉진 범국민 결의대회. 과제는 장애고용촉진법, 그리고 장애복지법 제정.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장애인 복지법, 장애 잘한 말 싫습니다. 장애인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투쟁했던 시기가 바로 88년도입니다. 1995년도에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외치면서 죽어간 최정한이라는 노점상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1995년도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 장애인들이 싸워서 300인 이상의 기업에 장애인들을 워낙 고용하니까 2%는 고용하세요. 그래서 300인 이상의 2%면 6명은 고용하세요 라는 법안을 만든 것이 바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입니다. 그걸 할당제라고 하죠. 고용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려금을 주고 고용을 안 한 기업에는 부담금을 얻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장애인 중에서도 260만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의무고용 할당제 속에서 누가 먼저 들어가겠냐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경증장애인들이, 병원장애인들이 먼저 들어가죠. 매우 제한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중증장애인들은 뭐 먹고 사냐? 성인이 돼서.
가족에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시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리에 엎드려서 앵벌이를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가진 자본이라도 있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니아가를 끌고 노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점이 많았던 그 시기에 서초구청에서 단속을 수차례 받다가 다치기도 했던 이 최정환이라는 노점상이, 장애인 노점상이 분신자살해서 생존권 투쟁을 하는 모습이고, 장애인들은 그 죽음에 분노해서 서초구청 팻말 들고 다녔던 이 노점을 불살라버리는 이런 투쟁을 전개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 투쟁입니다. 2000년대까지 장애인들은 의무고용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이런 운동들이 주였고, 장애 의무고용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못 진출했던 장애인들은 노점을 통한 생존권 투쟁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 투쟁의 주체들은 경쟁장애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나마 노점을 끌 수 있는 장애인들이었고, 그런데 그 투쟁이 2000년도 넘어오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데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십시오. 장애인도 버스를 타십시오. 2001년도 투쟁입니다. 장애운동의 역사에서 장애 이동권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증 장애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서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전에는요, 이름도 없었고 투쟁도 없었고 그리고 집구석에서 시설에서만 있었던 이런 삶이었다면, 2001년도에 갑자기 이들이 시설과 집이 아니라 도로에 그리고 지하철로에 나타나서 자신들의 권리,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라고 외쳤던 때입니다. 바로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서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이동권 투쟁은 6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조 제도화, 지금은 활동보조라고 부르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 투쟁이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삭발하고 그리고 도로를 기고 있는데 어디를 기고 있느냐, 바로 여기 한강역입니다. 왜 2006년도에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지금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투쟁을 했느냐라고 하면, 2005년도에 중증장애인 한 명이 경남 함안에서 혼자서 그나마 살아보려고 했던 중증장애인이 수돗물이 터져서 그 겨울에 얼어서 죽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자원봉사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겨우겨우 먹고 이랬는데, 혼자서 자리 보려고 했던 이 최중증 장애인은 밤 시간에는 혼자 남겨져서 수도관이 터져서 얼어서 죽었는데요. 바로 2005년도에 대한민국은 2000년도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국가가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면 15억의 예산으로 어디 쓰느냐? 한 지역당 1억 5천씩 줍니다. 1억 5천씩 주고 바로 1억 5천씩 10개 지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경남 한만 같은 데는 돌아갈 돈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2005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6개월짜리 예산인데 2006년도 한 해 넘어서 15억의 예산이 국회에서는 그냥 그대로 15억이 통과되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6개월을 썼는데 2006년도에는 15억을 가지고 1년을 쓰라고 하니 이건 예산이 반토막 난 거죠.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어서 서울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님, 정부가, 중앙정부가 6개월에 1억 5천 하던 걸 12개월로 썼으니 서울시에서 1억 5천을 좀 보조해줘서 매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돈 없다, 배째라.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시장은 이 한강대교에 노들섬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7천억을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분노하고 한강대교로 가서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7천억을 들일 돈은 있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시범사업하는 1억 5천 주는 것도 돈 없다고 배짜라고 했으니 여기를 6시간을 깁니다.
그 시장이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2007년도에 제도화되고 바로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국 예산의 3조 가까이 되는데 거의 반의 예산을 차지합니다. 대략 한 1조, 2조 가까이 되는데요. 15억 예산이 이 투쟁을 통해서 제도화되고 의미 있는 개인별 서비스가 되고 그렇게 확장되어졌습니다. 송국현, 이는 꽃동네에 살았습니다. 20대에 장애를 입고 편마비가 돼서 꽃동네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40년을 살다가 야, 이제 죽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나와서 지역에서 살아가려고 나왔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 장애 등급으로 상급이었어요. 그런데 상급이 되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려고 장애 등급을 다시 받으려고 갔는데 떨어집니다. 또 항의하면서 국민연금 장애인 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을 주는데요. 집에서 기다리다가 집이 불타서 혼자서 죽습니다. 송국현, 저희 노들약 학생이기도 했어요. 그가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장례 투쟁을 합니다. 바로 활동보조 서비스의 모순점으로 희생됐고 바로 그것이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등급제 폐지하십시오. 장애 등급제 폐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그 후보들이 대선 경쟁을 할 때 6개월 전에 2012년도 8월 21일 날 저희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적 기준을 폐지하십시오라고 하면서 10시간의 사투를 벌이면서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5년을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오고 문재인 정부가 쓰고 그리고 박능우 장관이 초대 장관이 돼서 이것에 와서 같이 함께 민간회비체를 만듭시다, 대화합시다 라고 해서 농성을 풀고 나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1988년 11월 1일 날 장애 등록제가 시작되고 민간회비체 결과 2019년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17만 6천 명이었던 등록장애인이 지금은 263만 3천 명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왔지만은 여전히 이 장애 등급제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개인의 욕구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종합 서비스라는 점수제에 갇혀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우 한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장애 등급제가 가짜로 폐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입니다, 현재. 나다니엘 브레이크는 영국에서 이 복지 국가가 끊기는 시기에 이 수급권자가 자신의 수급권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 건물에서 모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브레이크는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라고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랑 보고 저희들도 너무나 똑같은 감정을 공감해서 여기 갔습니다. 박경숙은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장애 등급 심사하고 장애 서비스를 주는 거기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항의를 했죠.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살해한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고 살인사건이지만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아버지는 41살에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죽였습니다.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죽고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걱정이 돼서 남은 식구들이 걱정이 돼서 자신이 보살펴왔던 41살의 발달장애인을 망치로 새벽에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가 자폐장애인 아들을 스카프로 새벽에 목질러 죽였습니다.
사건, 이 또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로 풀어졌습니다.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가족의 동반자살 등 살인사건이 매우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판결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인 피고인이 이 법에 따른, 저 위에 쫙 법안이 있죠. 장애인과 관련된 법안이 이 재판부가 언급한 법안들인데, 이 법안에 따른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이런 판결을 재판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동반자살하고 폐기물처럼 처리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장애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의 현재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